자, 안녕하세요. 북소유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고대에서 끝났고, 요번에 중세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90페이지 펴보세요. 예. 제가 마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안 됐네. 자, 중세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중세사 기출문제 분석표를 이제 좀 보면요. 일단은 이제 고려 정치기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 정치기구는 조선의 정치기구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사사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 또 나오고, 특히 이제 뒤에 나오는 도병마사하고 도평의사사 있죠.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서 나올 때 대외관계 부분이 많아요. 이때는 중국의 이제 송나라였죠. 송나라 문치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주변 이민족들을 통제를 못했어. 그래서 그 민족들이 이제 중국을 한번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하고자 고려를 쳤거든요. 그래서 주변 이민족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의 대외관계는 조선이 대외관계가 상당히 사대적이었죠. 고려의 대외관계도 사대적이지만 의미가 달라. 조선의 대외관계는 사대주의고 이거는 사대정책이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차이점가 부각시켜졌고, 고려 대외관계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리학 개혁 부분이 항상 많이 나오죠. 예. 요번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데, 그래서 전민변조도법이라든지 신진사대로 성장, 그다음 왕권 강화 등등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 과거제도인데, 조선의 과거제도가 한 번 언급했나? 한두 번. 근데 고려의 과거제도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고려 과거제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려의 과거제도의 변천 과정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요번에 또 나온 것이 정방이죠. 무인 정권의 어떤 통치기구.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방이나 서방이라든지 교정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묘청의 난인데, 묘청의 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고요. 그 다음 공민왕 이전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성왕 중심으로 했고 한번 나왔고, 예전에 공민왕 개혁 정치 물어볼 때 오답으로 한번 언급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좀 난이도를 높이려면 공민왕을 내는 것보다는 충성왕이나 충목왕 쪽으로 이렇게 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인데, 이 후삼국 관련된 문제들이 두 문제 나왔어요. 객관식 기출 문제 때요. 이 후삼국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어딜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고 봐냐면,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전투. 그래서 이제 백제하고 후백제하고 후고구려 또 고려하고의 전투를 이제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실습능 시무 28조도 좀 나왔고, 그 다음 무인시기의 밀랑 부분이 삼국 부운동하고, 예전에 한번 노준영 군자도 재작년인가요? 김삼인이 나왔어요. 호심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간학지능체, 고려첩장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경제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단연 고려 토지제도 전시가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역분전, 치전전시가, 개정, 경전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객관식 기출문제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이 수공업과 상업, 고려의 수공업과 상업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중농정책을 했지만 억산정책은 펼치지 않았거든요. 조선과 달리. 그래서 국가 적극적 개입을 해서 상업을 진흥시키는 방향을 이제 했는데, 그건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을 거야. 왕건 자체가 어떤 출신이죠? 상인 출신이죠. 네, 그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자, 문화 부분에는 역사책들이 많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다음에 제왕왕군기, 동명왕병. 그래서 역사책 중심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 또 한 부류는 불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죠. 여기에서는 이제 의천하고 진울.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원효하고 의상 이렇게 했는데 고려시대는 의천하고 진을만 이제 달달 외우면 거의 커버됐다고 보면 돼요. 자, 그 외에도 뭐 삼정고급 예문, 대장경,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불론 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중세에서 봤는데 고조선은 그 학계도 그렇지만 좀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고대사가 그 근세사, 그 조선사는 상당히 얘기할 게 많은데 그 상대적으로 중간에 끼어있는 고조선은 상대적으로 볼 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 여기 강의 비중도 이게 좀 이렇게 후딱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국사 수능 중세 기출표는 각자 보시고 한국사 능력 검증표도 좀 보세요. 요것도 가끔씩 그 예전 기출 문제 외에 문제를 낼 때 한국사 그 능력 검증 있죠. 거기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 수능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국사 세계사 부분도 수능 부분하고 그걸 좀 눈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유치하겠지만 이런 주제에서 나온다니까 이제 눈여보시고요. 자, 고려사회를 이제 보는 관점을 보죠. 자, 고려사회 성격에 대해서 이제 크게 간료제설, 귀족제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벌사회론, 그 외에도 다원사회론 등등 한 4-5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문제 나왔는데 이거 이제 정리한 표는 제가 어디서 정리했냐면 그 한길 있죠. 이 한길 보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한길 같은 경우에는 최근은 안 나온 주제예요. 이게 한길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뭐 설서설 시리즈 해가지고 무슨 관점 있잖아요. 이 관점은 한길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길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추세를 볼 때 이렇게 간료제설, 기족제설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거 쓰려면 A4 용지가 한 장 필요해. 채점하기가 곤란하죠. 예, 그런 문제들은 좀 뭐냐면 피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일단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은 해둬야 되겠죠.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고조사의 성격 있는데 일단은 기출 근거편 1092페이지 펴보세요. 1092페이지. 자, 1092페이지에 보면 주 196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길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발췌했거든요. 중요한 내용들을. 그래서 한길에 보면 고려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건사회론, 간료제사회론, 귀족제사회론, 문벌사회론, 다원사회론. 그래서 예전에 이제 30년대는 봉건사회론이 이제 뭐냐면 우세였어. 그래서 유물사관론자들이 그 한국사를 서양사 대비시켜갖고 고려사회 봉건사회론 쪽으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관점 많지가 않아요. 역사를 사실하고. 그래갖고 이제 봉건사회의 비판적 관점으로 나온 것이 간료제사회론과 귀족제사회론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귀족제사회론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귀족제사회론을 비판하는 것이 간료제사회론과 문벌사회론.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간료제사회론, 귀족제사회론, 문벌사회론 이 3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을 해서 다원사회론이 등장해. 그래서 고려사회를 한 가지 가치와 원리가 아니라 다양한 질서 원리로 나타난 다원사회론을 보고 있는데 이건 조선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죠. 조선은 뭐만 강조했죠? 성리학. 근데 여기서는 불교, 유교, 도교, 풍수의 지성 여러 사상과 수정이 있죠. 그래서 그 다양성 안에 일종의 통일성을 반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팔간의적 질서 같은 거, 팔간의적 질서 안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하는 것들 있고, 그 다음에 팔간의 자체가 불교 행사와 토속신앙이 또 결합되는. 그래서 고조사회는 조선사회가 한 가지 색깔만 칠한 반면에 고조사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다원사회론인데 이 다원사회론적 관점이 최근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조선사회 대비돼가지고 다원사회론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제 관료제 사유, 귀족제 사유, 문벌 사유로 다 완성했는데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고 중요한 것만 딱 읽고 넘어갈게요. 그 관료제 사유건, 귀족제 사유건, 문벌 사유건 세 가지 있죠. 요거 뭐 한 사람이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관료제 사유론. 음서제는 국가의 공을 세운 관료의 자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의미에서 초직만 준 것에 불과하며 서양 귀족제와 같이 여러 대에 걸쳐 관직을 승계하는 제도가 아니라 했다. 다음 양방 공음 전시의 지급 범위인 1품에서 5품까지의 품은 관품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훈의 단계, 등급을 뜻하며 5품 이상의 관리가 아니라 국가의 공훈이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지급되었다. 또한 고려사 열전 650명의 인물 가운데 340명이 과거 출신자로서 음서제를 통해 관직에 질출한 자는 40여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당시 관리 선발의 정도는 과거제이며 음서제는 부차적 종속적 관계였다고 했다. 귀족제 사회론. 귀족제론의 자기의 세습, 토지의 무기영대적인 소유, 폐쇄적인 통역권의 형성을 제도적 특징으로 한 서양의 귀족 개념을 원용해 고려 지배 세력의 실체를 귀족적 존재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음서제와 공음제를 정치 경제 기반으로 하여 왕실이나 유력 가문과 폐쇄적 통역권을 형성하여 자신의 가문의 영달을 유지하고자 한 문벌 귀족이라고 했다. 또한 5품 이상의 관료가 3대 이상 배출된 가문이 문벌 귀족 가문이며 이들이 고려 사회를 주도했다고 했다. 문벌 사회론. 귀족제 사회론에 대한 비판으로 1990년대에 제기되었다. 법제적 특권의 향유와 지위의 세습을 지표로 하는 귀족은 고려 때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제도 장치로 간주했던 음서제는 새로운 지배체제에 적합한 관료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국왕주도의 시책으로서 반귀족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다. 문벌 가문은 몇 대 지나지 않았고 소멸되었으며 특유의 문벌 의식이 강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지배 세력만 두고 볼 때 고려 사회를 문벌 사회로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문벌 사회는 개인의 능력보다 가문의 배경이 중시되는 교육, 관리 임용, 권력 구조 등에서 상류층에 대한 우대책이 입안되고 실시될 수 있었던 사회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책이 귀족제를 유지할 정도의 법제적 장치는 아니었다고 했다. 나아가 귀족제 사회로는 골품제 사회를 극복한 고려 사회 발전상을 쇠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한계의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관점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처음은 귀족제 사회론인데요. 귀족제 사회론에 이제 근거를 댔던 것이 뭐냐면 자기 세습. 뭐냐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내재 외형 체제를 이제 취했기 때문에 왕족들에게 봉작제를 실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왕자는 이제 태자라고 하죠. 예, 그 나머지 항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자의 자손들은, 아들들은 사동이라는 봉작을 줬고요. 그 다음에 공주하고 부마하고 결혼해갖고 낳은 그 외손자들 있죠. 왕이 입장할 때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동이라는 그 간직을, 그러니까 봉작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처럼 봉작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귀족의 특권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무기연대 소유. 자, 여기서 무기연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시가 있죠. 공음장. 공음절 얘기야. 물론 소유권은 아니지만 이게 세습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 보장을 됐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기 연대 소유라고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쇄적 토원권. 그들끼리만 결혼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해가지고 그 서양의 귀족 개념과 비슷하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귀족제 사회론을 주로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귀족제 사회론을 뒷받침한 제도시 장치를 음서제와 공음정식가로 봤어요. 그 음서제는 원칙은 1인 1자지만 실제로 1인 다자고, 그 다음에 음서는 매년 실시했고, 이걸 통해서 간직에 조기 진출했고, 높은 간직에 올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죠. 자, 공음정식가 같은 경우에는 간직이 5% 이상이 수여됐고, 이건 제도적으로 세습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귀족의 개념인 법률적 제도적 특권이 명시되고 세습이 보장됐다. 그리고 과거 음서의 비중에서 그 음서의 비중이 더 높았다.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반발해갖고 나온 것이 관료제 사회론과 문벌 사회론이죠. 먼저 관료제 사회론을 보면요.
자, 귀족제사회론의 음서제와 공원전시가를 재해석했어. 그리고 이제 그 간료제사회는 고려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동성을 무시했다. 왜냐면 골품제를 극복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자기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 자기제는 그 주 왕족들만 부과했고, 그리고 사도사공이라는 이런 그 자기는 실질적인 특권을 주어진 게 아니라 명예직이다. 중국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음서제에 대해서도 그 국가의 공을 세운 관료의 자손에게 국가가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거 여러 간직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예요? 유공자, 국가 유공자 정도의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정식과도 이게 품이라는 의미도 그게 오품이라는 게 아니라 그 공원의 등급이다. 그래서 이제 공원만 있으면 간품에 상관없이 모두 그 공업정식과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가고와 음서의 비중 중에 가고가 더 그 뭐냐면 중요시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도 있어요. 가거제 능력 중심이 아니라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리 임용이나 이런 승진의 가문이 상당히 많이 작용된다. 자, 그 다음에 문벌사회론인데요. 자, 문벌사회론도 당연히 이제 귀족제 사회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귀족이라는 개념을 엄밀하게 이제 정의해야 됐다는 거죠. 귀족이라는 것은 일단은 특권이 있죠. 특권이. 그 특권이 세습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특권이 세습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뭘로 보장해야 되죠? 제도적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아야 돼. 근데 귀족인데, 그 고려사회 그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명시돼서 특권이나 세습을 명시해놓고 보장받는 게 아니라 되게 그 가문의 영향력에 입각해서 보장받는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그 아버지가 서울대다 이렇게 나오면 그 아들이 뭐가 나와요? 또 서울대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꼭 서울대는 나오는 법이 없잖아. 그거 서울대의 어떤 특권이나 그런 세습을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아니죠. 사회적 관계나 이런 그 썩어빠진 세상 때문에 이렇게 인정되는데 그것도 영향력이고, 대개 보면 이제 좀 가다 보면 1대 3대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공부 못하는 놈도 나올 거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세습과 그 특권이 법부 명시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관계를 통해서 그냥 보장받는 것 뿐이죠. 한 1, 2, 3대 정도. 자, 그 다음에 음서제에 대해서 새로운 지배체제에 적합한 관료 집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왕이 주를 해서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은 귀족적인 게 아니라 반귀족적인 성격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교과서에서는 되게 이제 전반적으로 귀족제사회론이 우세해요. 거기다가 약간 이제 문벌사회론 쪽 관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관료제사회도 약간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시무 28조 때 약간 언급돼 있고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중세 그 32페이지, 그 33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번 보면 고조사의 여러 형상 중에 고대적 속성이 가장 심각한 것은 자, 음서제 실시, 관료제 발달, 군현제 신분제 편제, 부국민의 강범위한 중재. 당연히 관료제 발달이겠죠. 관료제 발달은 이제 현현이나 귀족 중심이 아니라 좀 이제 황법적인 사회가 발전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고려시대는 흔히 중세의 그 흔히 귀족제 사회로 규정짓고 있다. 자, 고려사회의 성격을 구정된 둘러싼 논쟁을 야기되어 귀족사회론 대신에 관료제론, 문벌사회론이 제한된 바 있다. 고려의 귀족제 사회론 둘러싼 이 같은 논의가 음서제도와 전시권 제도의 두 측면을 각각 어떻게 잡는지 전개된 주요 논점에 대해서 400제 정도 서술하시오. 그래서 그 앞에 정리한 내용도 있죠. 그 음서제도와 공원정식과 그 내용들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귀족제사이론과 간료제사이론, 문벌사이론의 그 비교해갖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요거 최근에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뭐 그냥 참조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후삼국의 성립 과정을 보자. 자, 요거는 이제 개관 차원에서 금성교과서 90페이지 펴보세요. 90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후삼국의 통일과 태조의 정책 부분이 있는데, 그, 후삼국의 이제 관련된 부분들만 읽어볼게요. 예. 그 첫 번째 문단이죠. 후삼국 초기에는 후백제가 고려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견훤은 금성을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이고 신라를 지원하러 온 왕건의 군대를 공산 전투에서 격파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5월과 후당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였다. 왕건은 이에 맞서 중국의 5대와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밝히고 신라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결국 왕건이 고참 전투에서 견훤을 크게 무찌른 것을 계기로 강원도와 경상도의 호족들이 왕건에게 복종해오고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에 항복하였다. 곧이어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고려에 망명하였다. 이에 왕건은 군사를 일으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완성하였다. 예. 자, 그럼 본 내용을 이제 들어갈게요. 자, 후삼국의 성립 부분에서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신라가 너무 경주 중심으로 운영됐죠. 그 지방민을 배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방 세력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이제, 삼국시대가 열렸는데, 그들이 이제 건원 세력 같은 경우에는 백제를 계승한다고 했고, 궁예는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해서 이제 일어나서 그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했죠. 자, 먼저 이제 후백제를 이제 볼게요. 후백제는 건원이 세웠는데, 책마다 이제 그 진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가 상고를 통일한 다음에 그 진실을 너무 박해하니까 이게 이제 성을 건자로 바꿨다. 뭐 그런 성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주 지방의 호족 출신이고, 자기 아버지가 아자개죠. 네, 그 아자개가 이제 농민이다, 호족이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선이 있는데, 그 나중에 아자개가 그 왕건한테 토랑을 하죠. 근데 그 아자개가 그 과연 건원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도 또 학계에서 또 의견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강주 무진주죠. 점령하고 완산주에 도움을 했죠. 기반을 보면 이 사람은 신라 비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진주 세력까지 손을 맞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전주까지 이제 장악했는데, 당연히 이들은 군진 세력과 호족 세력을 이제 중심으로 선정했고, 특히 서남의 해상 세력이나 초족 세력들을 군사적 기반으로 흡수 통합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해상 세력들은 이제 일본에서는 이 신라 해적이라고 이제 불렸던 그 세력들이거든요. 자, 그다음 외교를 보면 그 5월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했고, 일본과는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신라 정책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경의왕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갖고 그 뭐냐면 후백자 건원이 마치 신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초창기 때는 후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건원도 신라 왕실을 존중을 해줬고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적대로 돌리게 된 게 뭐냐면, 신라 왕실이 그 당시 왕건하고 이제 접근한 거 보고 이제 그 열이 받아가지고 대하성을 점령한 다음에 곧바로 신라를 가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혜왕을 죽이고 경혜왕 왕비와 후척들을 능용하고 그랬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신라 호족과 백성들의 지지를 상실했고요. 결국에는 고창 전투와 1, 2차 전투에 패배를 하고 왕실 4번 그 건원의 금산사 유패인데,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그 건원은 누구야? 신건, 양건, 용건, 라는
그 전에 있었던 부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새로운 이제 그 부인을 얻어가서 금강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금강을 총애해서 이제 이 만냐들인데 그 앞에 있는 형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에게 이제 왕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신검을 중심한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금상사 유폐시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둘러서 단순히 왕실 다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온건파와 주전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원과 금강은 이제 신라한테 더 이상 그러니까 고려한테 더 이상 힘을 못 쓰니까 토항하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신검, 양검, 용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싸우자. 그런 다툼. 그러니까 그 고종에 대한 대외관계의 어떤 인식 차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건원, 금강은 그 어떤 세력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 전주 세력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처에 있는 첫 번째 부인에게 난 그 세력들은 강주, 무진주 세력과 연결되는 그 전주와 무진주 세력 간의 어떤 다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박영구가 이제 투항을 했고요. 결국에는 건원도 이제 투항을 했죠. 왕건한테.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전투 과정은 뒤에 더 살펴볼게요. 자, 태봉을 보죠. 태봉. 태봉은 누가 세웠죠? 궁예가 세웠죠. 예, 전해진 선이 신라 왕족의 후에도 그 버려질 때 예구가 됐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사찰을 돌다가 나중에 이제 양길의 부하가 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들어가갖고 독립을 해서 세력을 이뤘던 사람이 궁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적 출신에서 출발했어. 초족을 기반으로 북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왕건의 그 아버지였던 용검이 그 궁예 세력에 투항을 하죠. 예. 그때 이제 젊은 왕건도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회강진 같은 군진 세력과 연결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태봉의 간직을 보면요. 이 태봉의 간직은 상당히 독자적인 간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간직과 간등과 좀 다른 성격이 있고 있는데 그 간평성이라고 있는데 최고 간직이 간평성이야.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최고 정부기관이 있고 그 외에도 내봉성, 내의성, 순군부. 순군부는 이제 그 신라의 뭐와 비슷하죠? 병부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병보다는 또 독자적 간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병부보다 세력이 좀 강했다. 이 순군부가. 그래서 이제 순군부가 이제 호족대 기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궁예는 국호를 자주 바뀌었죠. 처음에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해서 후 고구려. 그래서 수도를 송악으로 했죠. 이 송악은 누구의 근거지죠? 왕건의 근거지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후 고구려가 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어차피 후자는 뒤에 붙인 거고 그 다음 고구려를 계승했다면 고구려는 옛 지명이기 때문에 옛 국호이기 때문에 고조죠. 고조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근데 이제 삼국사이나 그런 사람들 이제 쓸 때 이 후 고구조라고 이제 쓴 건 뭐냐면 이 고조라고 하면 그 왕건이 그 죽이고 등장했잖아. 궁예를 죽이고. 그러면 마치 왕건이 궁예를 계승한 것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얘를 후 고구려라고 기록한 것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으로 이제 옮겼죠. 왜냐면 송악은 이제 좀 왕건의 기반이기 때문에 천으로 옮겼어. 그래서 마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태봉 이런 것도 이제 했다. 그리고 그 수도를 옮길 때마다 또 연호를 사용했죠. 뭐 수덕만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통치체제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 왜냐면 그 궁예 같은 경우에는 왕건처럼 독자적 기반이 없죠. 여러 세력들 이합 집사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정권 기반이 약하니까 그렇게 국호를 잘 많이 바꿨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궁예는 이제 그 미륵불 자칭 미륵불을 자칭하다가 뒤에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간신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 미움을 받아가지고 왕건에 의해서 쫓겨나고 이제 그 민중들에게 그 돌맞아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기반을 이어받은 사람이 왕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왕건하고 그 다음에 후백제에 관한 싸움을 보죠. 주로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별표를 쳐놓고
두 개 쳐놓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전투 이제 순서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순서 첫 번째가 이제 나주 전투거든요. 이 나주 전투인데, 이 나주 전투는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이야. 그러니까 궁예 때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왕건이 이제 해상세력하고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영산강 해상세력, 그 나주 세력과 연합을 해서 그 당시 나주 일대를 장악한 건데,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나주 세력은 후백제 후방에 있는 거야. 그래서 후백제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건원이 이게 뭐냐면 두세 번 그 영산갈 때 공격해요. 근데 매번 왕관을 깨져. 그래서 이제 나주 전투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나주 전투와 관련된 내용을 좀 근거편에서 볼게요. 1091페이지 195번을 보세요. 자, 그 195페이지 이제 903년 3월달에 궁예시아 왕건이 수본을 이끌고 그 당시 강조 지역의 금성군과 10개 군원을 쟁취하고 이를 나주로 이제 계층을 했죠. 그래서 후백제 군의 공격을 받아 전선이 분화했지만 왕건 한 두세 번에 거쳐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후백제 군을 해전에서 격파를 해요.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두 번째 전투에서 호족 능찬이라는 사람의 전투군요. 그 예전에 그 드라마 왕건에 나올 때 이 사람이 수영을 잘 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수탈하고 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 그런 사건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걸 통해서 서남해안에 그 뭐냐면 교두부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왕건이 쉽게 나주 전투에서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그 나주 해상세력들과 예전부터 왕건 집안이 교주가 많았어. 그 나주 해상 지역은 예전에 무슨 세력과 연결되죠? 장고고 세력과 연결되죠. 예,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덮지 말고 잠깐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 전투를 보죠. 공산 전투. 자, 공산 전투는 이제 왕건이 경향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산은 오늘날 어디 있냐면 그 대구에 있어. 대구에 보면 팔공산이 있죠. 예, 그 팔공산의 이미지가 별로 지금은 안 좋은데, 그 왜 팔공산이냐면 공산 전투에서 신수경 등 왕건의 8명 공신이 죽었다. 그래갖고 이게 팔공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팔공산 가보면 신수군 묘지도 있고 그래요. 거기요. 자, 후백제군과 싸웠어. 근데 이제 건원의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후백제가 패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호족들이 이걸 보고 후백제에 붙은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이제 간신히 도망갔다고 그래요. 예. 그 신순경은 이제 왕의 모습 비슷하니까 이제 신순경이 왕건 대신 죽고 도망가가지고 그 이제 간신히 살아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팔공산 때 오면 왕건과 관련된 지명이 많아. 그래서 왕건의 군대가 깨졌다 해서 파진제. 그 다음에 거기에는 왕건이 도망가다 여기 정도에서 안심했다고 안심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지명들과 볼 때 이제 공산 전투가 상당히 왕건에게 치명적인 어떤 전투였다. 그래서 이제 후백제는 패권을 장악했지만 또 왕건은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뭘 얻었죠? 신라의 민심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나중에 고창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1088페이지 186번을 보죠. 거기 보면 이제 그 186번을 보면 그 태조에 관련된 공산 전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광해왕이 왕관의 원병을 요청하니까 급히 병력 한 10,000명 정도 이끌고 싸웠는데 결국엔 진전투야. 이 공산 전투에서 패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당시 그 왕건은 막 이제 그 궁예를 치고 적을 장악할 때요 초창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체제 정비가 안 돼 있던데요. 그리고 그 왕건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반란들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군대를 동원해갖고 무리하게 싸우는 바람에 지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주성 전투도 보자. 온주성 전투. 자, 온주성 전투는 아니 고창 전투. 고창 전투인데 그때 이제 고창 전투는 이제 공산 전투 이후에 패권 상신하고 왕건이 그 고창에서 이제 건원과 한번 싸웠는데 요 계기로 해서 이 전투를 크게 이기게 되죠. 그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방 호족들의 도움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지방 호족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공산 전투 예세력이 약화된 고조가 역전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강망을 했던 여러 세력들이 왕건 쪽으로 붙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라 동해안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투가 이 고창 전투인데, 자, 고창 전투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왕건이 이제 고창 전투에 승리한 후에 동쪽을 안정시켰다. 그래서 이름을 고창을 뭘로 바꾸죠? 안동으로 바꾸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출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1088페이지. 자, 고창 전투 부분인데, 고창 전투에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뭐냐면, 고창에 있었던 그 호족세력들의 도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왕건은, 그 고창 전투에 도와줬던 호족 3명을 삼태사, 자신의 스승님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삼태사에게 각기 자기의 토성을 본관을 하사했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본관이 안동김씨, 이런 것도 있고, 안동 장신하. 자, 그래서 이제 이 전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읽어봐야 되나?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투 이후에 이제 그 동해안 일대에 많은 세력들을 확보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닿지 않고 그대로 보면요. 자, 온주성 전투가 있어. 4년 뒤에 온주성 전투인데, 왕건에게 매직성주 공직이 기부를 하니까 이에 반발 건원을 공격을 해. 그래서 건원이 이제 공직의 처자를 잡아두고 죽이고 왕건이 건원이 공격했는데 왕건이 크게 승리하죠. 그 이후에 웅진성 이부의 30성이 왕건에게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거의 이제 기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후폭기 4분이 발생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강경파, 온건파. 그래서 강경파는 주로 이제 첫 번째 부인의 자식들, 신검이나 이런 양검이나 용검. 근데 온건파가 그 견훤이나 금강. 그 결국에는 강경파, 온건파가 제거를 시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신검은 강경파에 의해서 건원이 금산사에 유폐당하죠. 그래서 다시 도망쳤죠. 왕건한테. 그리고 나서 1일천 전투가 발생해요. 1일천 전투는 이제 왕건이 항복한 건원을 데리고 했던 전투야. 그래서 이미 이제 뭐냐면 건원이 앞장서갖고 자기가 세운 나라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앞장쓴 거야. 그리고 그 건원의 부하들 예부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항복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일천 전투는 완전하게 이제 후백제가 멸망당한 계기가 된 전투다. 물론 뒤에 이제 항상 전투가 있었지만, 자, 항상 전투에서 이제 패한 후에 왕건에게 이제 신검 같은 거 뭐냐면, 신검이 항복하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건원이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 부르니까 죽여야 된다니까. 근데 왕건은 다 용서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건원이 열받아가지고 등창이 나왔고, 10세에 죽었다.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건원이 항복을 했는데 이 건원의 항복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건원이 항복하고 나서 경수왕이 이제 딱 탄생한 거야. 이미 뭐냐면, 백제는 이제 고려한테 넘어갔다. 그럼 차라리 이제 약간의 지분이 있을 때 신라를 갖다 바치는 게 낫지 않느냐 해갖고 신라를 갖다 바치죠. 예, 경수왕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이테리가 이제 아니되옵니다면서 했는데, 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제공공 아까 이제 전에 궁예를 이제 몰아내고 918년에 건국했는데 연원을 천수상하고 송화를 천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신라 후백제 고립 정책을 해서 상당히 신라를 포용하는 정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궁예하고 건원과 다른 모습들이죠. 궁예는 이제 그 뭐냐면, 그 궁예는 이제 신라 왕의 초상을 찢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항복한 신라 병사들 죽이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다음 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라 수도 경주를 점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을 가져. 예, 이런 사람을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당시 이런 그 후백제의 어떤 그 왕건의 이제 이런 그 친신라 정책들은 그 신라 계통의 호족들의 지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이뤘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후삼국 시기 때 그 고려 대외관계 부분을 이제 볼게요. 지도서에 찾아서. 자, 253페이지 보세요. 자, 통일이나 고려 외교 정책은 이제 아까 얘기한 후백제 고립화 정책과 친신라 정책 풀어낼 수 있고, 태조는 양국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모든 세력들 가능한 고려적 포용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태조는 이제 후단과 후단의 사신을 보내서 북중국과 교섭을 강했는데, 태조 시대 때 중국은 5대 시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5대의 후단이라는 나라가 이제 친선을 맺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라에 대한 우호 정책은 그 당시 그 신라 침공하는 후백제 군대를 막아주고 나가서 이걸 통해 태조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높여줬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싸우지 않고도 경수왕이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각자 구체적인 내용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천지의 교육에 보면 후삼국 통일의 의의가 있어. 자, 거기 보면 이제 후삼국 통일의 의의 보이시죠? 네, 그럼 읽어볼게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외세의 도움 없이 민족의 재통일이 이루어졌다는데 역사적 예의가 있다. 고려는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방 세력을 지배층으로 포섭하는 한편 발해 유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 고려에서는 지방에서 창작한 호족이 사회를 주도하였으며 신라에 비해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고려는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사상과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적 전통을 흡수하였다. 그 결과 보다 다채로운 귀족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지방 문화도 발달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예. 그래서 후삼국의 의의 쓰면 요거 쓰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후삼국 의의는 여기 천지교육밖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그 31페이지 1, 2번 문제 보죠. 일본 보면 다만의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 관련된 기사이다. 과와 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월 병수일에 왕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고창군의 병산에 주둔하였다. 요때 고창이라는 지명 나오니까 이제 그 930년에 일어난 고창 전투죠. 예, 고창 전투. 가을 9월에 이제 왕이 상군을 거느리고 천안부에 이르러 군사를 합쳐 일성군을 나갔는데 가고일의 후백제군과 1, 2천을 두고 진을 쳤다. 요거는 936년에 그 1, 2천 전투죠. 1, 2천 전투에서 이제 백제군이 패한 후에 뒤에 이제 항상 전투에서 완전히 파악이 되죠. 예. 자, 그럼 보죠. 1번. 가와 나는 전투 모두 고조군과 후백제군이 지금의 팔공산 일대에서 맞붙던 공산 전투 이후에 벌어졌다. 예. 이거 맞죠? 공산 전투는 927년. 그 다음에 고천 전투는 930년. 그 다음에 1, 2천 전투는 936년.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전투에서는 이 지역의 호적이었던 김석평 등이 고조 태조 왕건편에 서서
고려군의 승리를 도왔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때 김성평, 건신, 그 다음에 장길, 삼태사들이 도와줬고, 왕건은 도와준 대가로 그들에게 이제 토성을 하사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토성이 이제 오늘날 안동 김씨 같은 그런 토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 전투에서 승리한 고려군이 여세를 모아 항산 일대까지 추격전을 벌여서 호백제의 궁지를 모았다. 맞죠? 1전투, 이게 이제 항산 전투 때 그 신공이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전투에 패배한 건어는 얼마 후 장남 신건에 의해 왕에 쫓겨서 금선사에 유폐됐다. 아니죠. 요때 건어는 누구 편을 들었어요? 왕건 편을 든 거죠. 예. 요 전투는 이제 뒤에 그 앞에 이제 언급한 운주성 전투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후에 내군이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가와마는 그 후삼국 시대 주요 전투 지역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가는 이제 그 934년에 일어난 운주성 전투고요. 그 다음 나는 930년에 일어난 고창 전투. 그 다음에 그 다는 1, 2천 전투를 이제 얘기하고 936년. 그 다음에 라는 그 공산 전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는 나주 전투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이제 마, 다, 나, 가, 다요. 네, 이게 순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보면 그 가지역에 승리하자 운ning 이북에 30개 성이 항복했다. 예, 맞죠? 운주선 전투. 그 다음에 고려군이 나지역에 승리하자 신라 동쪽 연에 일부 주군을 기부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고려군은 다지역 이어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큰 승리를 거뒀다. 맞죠? 1, 2차 전투의 이후. 그 다음에 나지역에 김성평이 등이 이끄는 지역의 호족대 도움을 받아 승리했다. 요거는 이제 그 나는 공산 전투죠. 나가 고창 전투니까 나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마지역을 전혀 후백제 압박할 수 있다. 맞으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후삼국 시대를 공부할 때는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해두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본관에 들어가서 태조의 정치를 볼게요. 태조의 정치. 자, 태조 때 이제 정치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죠. 나라의 기틀. 예. 그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제 계승하는 사람이 누구죠? 강종이죠. 그리고 강종이고 성종 때 나라의 기틀을 완성시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태조에도 이제 고조에도 이제 좀 왕의 호칭을 볼 때 눈여볼 게 뭐냐면 그 예전에는 시호를 썼어. 그런데 요거는 태조, 태종, 조종제라서 이건 시호가 아니라 묘호예요. 이건 조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시호와 묘호는 다른 거예요. 시호는 그 이제 누가 내리는 거죠? 조 황제가 우리 측봉국이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묘호는 우리 스스로 붙인 거야. 묘호는 황제국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고려 같은 내재 외압 체제이기 때문에 묘호제를 쓰는 거는 이해되겠는데 조선은 자칭 제국이었잖아. 근데 요거는 그대로 이어받은 거야. 그래갖고 고려나 조선은 그 뭘 썼다? 계속 묘호를 썼다. 근데 잠깐 이제 원나라 간섭기나 이럴 때는 묘호제도 썼고 이제 시호를 쓰게 되죠. 뭐 충성왕, 그 다음에 충녕왕 이런 것들은 이제 원나라에서 굴쳐진 칭호들이야. 공민왕도 이거 원나라가 아니지만 명나라가 이제 시호들이요. 그런 때는 제외하고는 우화차가 뭐 이름이고 대부분 묘호를 사용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자칭 내재 외양에서 자칭 뭐야 황제국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그 오묘제가 아니라 칠묘제를 운영했어요. 칠묘제.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4대까지는 고조까지 또 그 제사를 모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불천지주 3명이 있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하는 그 태조 그 다음에 태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해종 그 다음에 현종. 현종은 외가 쪽이 신라 계통이야. 그때부터 왕실 계통이 바뀌게 되는데 3명을 뒀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종묘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태묘라고 해. 왜 태묘라고 했어요?
신주를 마시는 것은 항제국이니까. 그리고 조선은 자칭 제후국이니까. 구분을 좀 해보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질문 있는데 네. 그 조선시대에 묘호 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묘호 쓰는 거를 공식적으로 명나라한테 인정을 받은 거야 아니면 우리끼리만 줬어요? 우리끼리만 인정받는 거죠. 명나라 그 원나라는 씌워준 거예요. 시호도 따로 있어. 그러니까 수능 순서가 묘, 그 다음에 시호, 그 다음에 존호. 그래서 실제 그 왕의 호칭을 보면 되게 길어요. 특히 시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묘제가 실시한 게 당나라 때거든요. 그 왜 그 실시했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신인을 모실 때, 신주를 모실 때 시호를 썼어. 근데 시호가 너무 기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따로 묘국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거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태조의 정치를 볼게요. 태조의 정치. 자, 태조는 이제 그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했어요. 민생 안전 정책, 호족 견제 및 포용 정책, 그 다음에 북진 정책.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거 태조의 정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 자체는 안 나왔어요. 가끔 이제 예전에 훈요 10조 있죠? 훈요 10조만 한 문제 나오고, 태조 정책 그 자체는 안 나온 게 좀 특징인데, 그 수능에서 많이 언급되는 분이에요. 태조 정치 부분은. 자, 그럼 니네들 그 72페이지 좀 보고, 이제 구제를 살펴볼게요. 니베드 72페이지 이 교과서가 너무 많으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어. 근데 리베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생용은 안 많고, 딱 보면 한국사 통론은 좀 뺏긴 거, 약간 개조하고 그런 느낌 팍팍 들거든요. 예. 자, 그래서 보면, 그 왕건이 고려 건국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 토종의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다 부분이 있는데, 72페이지 각자 읽어보시고, 73페이지에 있는 태조 왕건의 왕조와 기틀을 마련하다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예. 그다음 고려 건국 이후 태조는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아울러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 흑창을 설치하였다. 태조는 지방 호족을 포섭하여 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 지방 호족을 중앙 관리로 등용하였고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맺어 왕실의 외척으로 삼았다. 그리고 일부 호족들에게는 왕시성을 하사하였으며 지방의 중소 호족에게는 형촌사회의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한편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를 활용하였다. 태조는 정계와 계획 요소를 지어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으며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겼다.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또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 거란을 무도한 나라로 여기어 적대시하였다. 지속적인 북진 정책의 결과 태조 말년에는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태조의 정책 아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민생 안정이야. 그래서 이제 안민 정책, 양민 정책, 위민 정책을 불러지는데, 그 백성에 대한 과도한 수치를 금지시키죠. 그래서 치민 유도 정책을 펼쳤다. 그 세금을 10분의 1을 삭감했다. 물론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 정책인 거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 궁예하고 건원의 정책과 이제 볼 수 있는데, 궁예와 건원의 정책은 이런 정책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정책도 있다는 것은 유교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등형 8간을 거행을 해갖고, 미진수 차원에서 이제 연등형 8간을 거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호족의 자의적 수탈을 금지하고,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 노비가 된 자를 양민화시키는 정책을 했지만, 정책 차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흑창을 설치했다. 흑창이 나중에 이제 그 진대법을 이어받았고,
나중에 성종 때 이름을 뭘로 바꾸죠? 의창으로 이름을 바뀌죠. 의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의 이제 세력 통제와 세력 정책 보자. 그 고조는 초창기 때 호족 연립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큰 원인은 호족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호족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갖고 이제 그 왕건 자체도 호족이었고, 왕건의 주요한 기반을 잇던 사람도 다 호족들이에요. 그 호족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이제 구사를 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자, 왕권을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호족들의 지원을 받기 위한 거죠.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사사정책인데, 자, 사성정책인데, 성자가 이게, 잘못됐네? 이 성은 요 성자가 아니라, 계집년자에다가 날생자죠? 네. 성이 잘못됐네요. 자, 사성정책인데, 이 사성정책은 뭐냐면, 유력한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의제 가족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서 유대를 강화했다는 거. 그래서 책에서 읽은 것처럼 발해 유민들 대강령이 세자에게 왕시성을 하사했죠.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왕시가 이제 왕건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용건이야. 용건.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는 작재건이야. 그러면 작재건은 용건은 용. 왕건은 왕. 그래서 이게 성이 다르죠. 근데 이건 앞에 있는 그 작재건과 용검은 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왕검도 원래는 이름이죠. 근데 이제 그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그 앞글자,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네. 그래서 그 당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국인들, 지만 호족들이 아니라 그 국인들 정도, 6득품, 5득품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조가 이제 건국하면서 왕건조차도 성을 만들고 자기한테 이제 충신들에게 왕실을 하사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자기에게 협력했던 호족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호족들의 기반을 바탕으로 본관을 삼아가지고 그 본관의 토성을 부여했죠. 네. 그래서 토성을 사용했는데 토성을 분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단순히 성만 줬다는 게 아니라 그 본관제를 실시하면서 뭐냐면 그 지역의 지배권 인정해줬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삼태사 같은 거 있죠? 삼태사에게 이제 그 뭐 안동김씨, 안동장씨, 안동권씨라는 성을 사용하면서 그걸 본관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줬다. 그래서 본관제를 실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때 사람들은 고려 초기 때까지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본관에 떠나지 못했어. 항상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본관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중앙에 올라와서 뭐냐면 관리가 되는 거야. 그거 외에는 그 본관에 떠날 수 없었죠. 물론 이 본관제는 이제 11세기 이후 그 다음에 그 몽골 침입 이후 점점 이제 유민들이 많아지면서 깨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조선시대 들어가면 본관제는 있긴 있지만 이때 본관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자기 조상이 예전에 그 기원이 있었다. 거기에 있었더라. 그 기원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밀양박씨면 내 조상은 밀양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조시대 때는 초창기 때 본관제 상당히 강했고 또 본관도 그냥 똑같은 본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본관에 따라 그 고조시대는 또 각 분야에 따라 신분적인 어떤 늦춤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본관을 얘기하면 이 본관은 항소보국이다. 어떤 본관은 속천이다. 주연이다. 이미 신분이 딱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본관제는 신분제와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11세기 때 본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고조사는 유민이라고 해요. 유민. 예. 자, 그 다음에 중폐비사라고 해갖고 많이 들어왔죠. 지방 호족의 유력자들에게 후한 예물과 함께 자신을 낮췄어. 그래갖고 이제 그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상부. 그 다음에 자기가 보다 좀 나이가 어리는 조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죠. 예. 그래서 자기를 낮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정책인데, 결혼정책은 이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건이 그 29명의 부인을 뒀다고 하죠. 물론 29명 중에 뭐 같이 사는 사람은 별로 안 되고, 하룻밤 살고 이제 영원히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왜 결혼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물론
왕건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그런 여러 호적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결혼을 했다. 그래서 군사적 지위기만을 확대시키고 고려 왕실의 번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 참고로 고려는 일부 일처제 국가예요. 일부 일처제. 예. 그런데 그 왕실만은 일부 다처제야. 제도적으로. 왜 왕실만은 일부 다처제냐? 다 이유가 있어요. 왕자를 많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일부 일처거든요. 일단 이제 왕계가 자주 끊겨.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딸로 넘어가고 상속이 이거고 이제 혼란스러운데 동양에서는 그 뭐냐면 일부 다처 왕실 일부 다처이기 때문에 왕계가 쉽게 이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조선사에는 왕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일부 일처제야. 좋은 거 같죠? 근데 여자한테 별로 안 좋은 게 있어. 일부 일처제인데 거기에 뭐가 붙죠? 답처제죠. 그래서 첩의 지위가 달라. 처는 적자고 첩은 서자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그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안 좋아. 근데 이제 고려에선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고 왕실 일부 다처제지만 일단은 다른 뭐 시민된 사람들도 뭐냐면 첩을 두긴 둬요. 처는. 근데 이 사람 되게 처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이기 때문에 첫째 세컨드나 퍼스트나 그 아들들이나 딸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자 입장으로 볼 때는 일부 다처제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일부 일처제보다는 다처제보다는. 예. 근데 뭐 여자 입장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왕비 간의 관계에서 다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왕비가 있고 그 밑에 후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서열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다처제이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신관 제도가 있는데 이 사신관 제도는 이제 처음으로 사신관을 임명했던 사람이 누구죠? 김부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사신관을 임명을 해서 이제 사신관 제도가 이제 실시했는데 주로 이 사신관 제도는 중앙과 연결된 호족들에게 임명이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좀 볼 게 뭐냐면 호족들도 그 등급에 따라 세력에 따라 호장이 있고 부호장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호장은 임명 안 해. 그 지역에. 넘버 1은 임명하지 않아. 넘버 2 부호장이야. 왜 호장을 임명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넘버 2를 통해서 견제하려고. 그래서 했는데 사신관 수는 뭐 2명 임명할 수도 있고 뭐 후에는 10명, 20명까지 임명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신관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방 세력을 제지 토착 세력과 중앙 진출 세력 구분해갖고 상호 견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통제 방식을 한다. 이간 정책이죠. 디바이드를. 그래갖고 이제 넘버 2 이후에 사신관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중앙 올라와요. 그래서 이들이 한때 이제 계속 있는데 또 그들이 밑에 내려가면 그 지방 통착 세력들과 원래는 그 세력이었지만 경성에 있었던 세력들과 싸움이 많이 나. 충돌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무인 정권 때 그 사신관인 경대승이 내려와가지고 한번 했다 폐한 사건이 있어. 지방 토호세력들에게. 그랬는데 하여튼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사신관 제도는 고려 후기 때 뭐와 뭘로 나눠지죠? 다시 경제소와 유황소로 나눠지죠. 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기인제도인데 기인제도는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상수리 제도는 이제 지방 세력가가 이제 직접 와서 간직을 만든 제도인데 기인제도는 지방의 항리 자재를 뽑아서 중앙에 올리게 하는 그 제도예요. 그래서 일종의 인질로 잡아놓는 건데 인질로 잡아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이나 뭐 버슬도 시켜주고 여러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갔는데 문제는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들의 지위가 떨어져.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호족들이 항리의 지위가 격화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고용이 돼요. 그래서 도망가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향리들이 서울에서 행하는 항역 같은 거 있죠. 항역으로 그 전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에서 한번 찾아보자. 지도서 254페이지.
태조의 호족 통합 정책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불안정한 왕권을 확립하고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호족들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태조는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혼인정책, 사성정책, 사생관제도, 기인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태조는 먼저 호족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동시에 왕실의 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혼인정책을 실행하였다. 태조의 부인은 모두 29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지방 유력 호족의 딸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주 유천공의 딸인 신의 왕후 유씨, 나주 오다련의 딸인 장화 왕후 오씨, 충주 호족 유궁달의 딸, 광주 호족 왕규의 딸, 후백제 견훤의 사이였던 박명규의 딸, 명주 호족 왕경의 딸, 신라왕 김부의 큰아버지인 김억겸의 딸, 평주 호족 유금필의 딸, 황주 호족 황보씨의 딸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태조는 각지의 유력한 호족들이나 세력과의 딸들과 혼인을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통일을 위한 군사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한편 태조 자신이 많은 자손을 두어 왕가의 기반을 다져 고려 왕실의 번성을 꾀하려 하였다. 태조는 유력한 호족들에게 왕씨성을 하사하여 이들과 의제 가족적인 관계를 맺어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명주의 호족 세력으로 오랫동안 태조에 불복하던 명주 장군 김부식이 교부에 오자 왕씨성과 토지를 주었다. 또 광주 사람으로 붕에 협조하였으나 붕의 실정으로 숨어 살다가 태조가 즉위하자 찾아온 박유에게도 왕씨성을 하사하였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북진정치를 볼게요. 북진정치. 자, 북진정치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이 이제 있는데, 대개 이제 그 고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고구려 유민 출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폐서 지역의 이제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국호는 뭘로 바뀌었죠? 그 고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좀 고려로 했다는 게, 고구려에서 뭐 굿자 빼갖고 고려가 됐다. 그게 아니라, 원래 고구려의 국명이 뭐였어? 후반기 때는 고려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고려 썼고, 그 다음에 연호는 천수. 천수라는 건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천선사상하고 연결돼 있죠. 고구려에.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연호는 이제 보통 고려는 쓸 수 없죠. 공식적으로. 제후국이잖아. 근데 이제 고려는 내지 외왕체제. 안으로는 황제국이고 밖으로는 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연호를 사용했어요. 근데 연호를 맨날 쓴 것도 아니에요. 요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강종 때 그 2번 썼죠. 그 외에는 안 보여. 그래갖고 연호를 이제 자주 쓴 게 아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연호를 쓸까 말까 또 논쟁도 벌이고 그러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지 외양과 관련된 내용이 금성교과서 89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89페이지 이제 그 밑에 보면 더 알아보기 보면요. 그 고려 황제의 나라로 자처하다. 그래서 해동천자인 지금의 황제에 이르러 부처와 하늘이 도우시니 교화가 널리 퍼져 세상을 다스릴지도다. 그래서 고려는 왕건이 개창한 이에 황제국을 칭했으며 그는 통치제를 갖췄다. 근데 주의할 것은 황제국을 칭한 거지 고려 왕 자체가 황제를 칭했다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 기록이 없어.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 기록이나 비문이나 이런 데서는 황제로 얘기를 해. 근데 고조사나 이런 데서는 뭐 진짜로 친일을 보는데 황제는 말이 없어. 그래서 그 강종 때 뭐 침제 건원했다? 그런 내용만 잠깐 있을 뿐이지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황제 국가가 아니라 황제 체제를 칭한 거야. 말 자체가.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는 왕건이 개창한 이래 황제국을 칭하며 그에 걸맞는 통치체제를 갖추었다. 이는 원 간섭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기에 일관되게 유지한 고려의 특징이었다. 고려 국왕은 대외적으로 왕을 칭한 적은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황제로 군림하였다. 주변 국가들도 고려를 황제의 나라로 인식하였는데 발해 유민이 세운 흥효국은 고려에 표를 보냈으며 금도 고려에 보낸 국서에 고려국 황제라는 표현을 썼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고구려 계승의식인데 이 고구려 계승의식이 끝까지 간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성종 때나 현종 때 거치면서 이 고구려 계승의식이 뭘로 바뀌었죠? 신라 계승의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육두품세육대에 진출하면서
이제 있고, 작가님 무인집권기 때 고걸 계승의식이 보여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규보의 동명왕평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영토락장에서 이제 그 당시 청천강 영흥만까지 일대를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서경을 개발했는데 서경은 평양이에요. 그래서 그 평양은 그 당시 이제 버려졌는데 그것을 이제 개발해갖고 북진정치의 기지를 삼았고, 요때 이제 군사제도를 실시했죠. 이 군사제도는 뭐냐면 개경에 있는 제도와 조직을 그대로 평양에 이식시킨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서경하고 개경의 행정조직을 동일하게 봤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가천이나 저는 그 세종시에 그 조직이 이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군사가 했고, 이 군사 조직은 이제 나중에 그 없어지게 되죠.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서경 출신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 일종의 커터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신진 세력들 중에 서경 출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들이 누구하고 대립하죠? 개경 세력들과 대립을 하죠. 그 다음에 거론에 이제 대한 강경 정치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만복의 사건이죠. 그래서 낙타를 굶어 죽이는 그 사실에 기여를 했는데, 그래서 거란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뭐 중앙의식의 반려다. 역조되는 그런 설도 있죠. 그 다음에, 대강이, 그러니까 바다의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했다. 이런 북진 정책을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거란이라든지 여진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마음만은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왕실 안정책으로 정계나 계백 요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관리에 대한 경계, 중앙관리와 지방호조에 대한 군주에 대한 그 호족에게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규정하고 중앙집권적 정치 기반을 삼았다. 근데 다행히도 이 책은 전해지지 않죠. 예, 전해졌으면 아니고 더 많이 배웠을 텐데, 이게 고려사 조조가 그런 책이 있다고 하면 소개가 돼 있어. 예. 그 다음에 혼효십조를 이제 죽을 때 그 사람이 박수리를 불려가지고 구술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고려사 조류에 전개되어 있는데 10개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혼효십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아. 왜냐면 이게 그때 그 선종 때 거란이 침입했잖아요. 거란이 침입해서 그 앞에 있는 실록들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란이 물러나고 나서 그 앞에 실록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한주량이라는 그 신라계 출신이 태조실록을 다시 편찬하는데 어떤 책들, 어떤 내용들, 예전에 없었던 내용을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거야. 이게 훈효십제라고. 그래서 이 훈효십조가 후대에 조작됐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그 간간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금강 이남지역.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라도 사람들 쓰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왕건에 그 참여했던 그 사람들 중에 전라도 사람이 많아. 그 중에 대표는 신순경 같은 사람도 있고, 도선 자체도 전라도야. 웃긴 거죠? 도선 비교를 얘기하는데, 전라도 사람 쓰지 말라고 쓰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게 그 신라계통이니까, 그 백제에 대한 적대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환종이 이제 그 나주까지 도망갔을 때 전주에서 한번 전라도 사람한테 한번 욕을 당했어. 모욕을. 근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갖고 후대의 어떤 그 의식이 훈육십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런 건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 그 내용만 충실히 보시면 되죠. 훈육십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 한 2번째 정도 간간히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훈육십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3개 쳐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훈육십조는 좀 내용이 기니까 좀 쉬었다가 넘어갈게요.